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곰탕을 전문으로 하는 한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30년도 더 된 젊을 때 일이긴 하지만 장사를 시작하고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정말 특별한 인연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어릴 때 저는 할머니가 끓여주신 곰탕을 참 좋아했어요. 특별한 비법 없이 그저 정직하게 고기 국물을 우려내어 끓여주신 건데 그것만 있으면 평소에 밥을 잘 안 먹던 제가 얼음 밥그릇으로 한 공기를 국에 뚝딱 말아서 싹 비우곤 했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잘 먹어 좋다면서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순정이는 나중에 곰탕집 하려고 그러니?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곰탕을 좋아하나 모르겠네. 나 곰탕집 할 거야. 장사 잘해서 돈도 많이 벌 거야. 라며 어린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저나 저의 가족은 아무도 제가 곰탕집을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는 말에 멋모르고 대답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정도도 아니었어요. 제가 마음먹고 공부해서 대학 보내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알겠다고 하실 정도는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대학을 갈지 말지 고민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에는 여자들이 대학을 가긴 했지만 꼭 가야 된다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연희와 할머니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의 그런 고민은 사치스러운 게 되어버렸어요. 당장 제 아래로 동생 둘이 있는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신 엄마가 저와 제 동생을 전부 공부시키면서 생활비까지 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게 그 나이에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됐어요.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니 보다 못한 제 한 친구가 이런 말도 했죠. 순정아, 너무 고민하지 마. 그리고 네가 대학을 가고 나서 취직을 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은데 눈앞의 일만 보지 말고 결정해. 여차하면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네 등록금 좀 대달라고 할게. 그 친구는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정말 사심 없이 오로지 제 처지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어요. 그 말에 혹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친구한테 너무 큰 빚을 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졸업하자마자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미영아,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근데 내가 공부하고 있느라 시간 지체하면 엄마도 내 동생들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하나 비슷할 것 같아. 하지만 네 말대로 지금 힘든 일에 전전긍긍해서 결정하진 않을게. 네 마음은 정말 고맙게 받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뭘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엄마는 저한테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하루 외삼촌이 하시는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고 오시면 다음날 하루는 알아 누우시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민만 하다가 2학년과 3학년 1학기까지 보내게 됐고 이제 정말 졸업하면 외삼촌 가게에라도 취직해야겠다 생각하고 미리 엄마한테도 말씀드리고 외삼촌한테도 좀 잘 보여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전날 외삼촌 가게에서 일하고 오신 엄마가 아프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계셨어요. 그런데다가 외삼촌이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오빠라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한테 지 남편 잡아먹었다가 뭐니? 내가 남편 교통사고 나라고 하길 했어. 뭘 했다고 그런 모진 말을 하는지. 남편 죽고 나서 별 볼 일 없어지고 자기네 가게에서 일한다고 사람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정확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짐작이 갔어요. 외삼촌은 원래도 사람 차별이 좀 심하셨고 아빠가 살아계실 때도 아빠는 대학 나오고 회사 다녀도 가게 안은 자기만큼 못 번다며 뻐기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 외삼촌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친척한테 일자리를 달라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어디든 찾아봐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죠. 엄마는 마음이 힘드니 몸도 더 아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삼계탕이라도 끓여드릴 생각으로 시장에 갔죠. 닭집을 향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는데 어디서 아주 익숙한 국물 냄새가 제 걸음을 붙잡았어요. 보니까 거기에는 커다란 곰탕집이 있었어요. 저는 마치 홀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갔죠. 가게 안은 곰탕, 내장탕 등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그럼 여기로 앉으세요. 카운터에 있던 젊은 남자분이 상냥하게 웃으며 저에게 자리를 안내했고 저는 안내해준 자리에 앉아 곰탕을 주문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기 곰탕 한 그릇 나왔습니다. 깍두기랑 파 여기 있어요. 카운터에 있던 남자가 제 자리로 곰탕을 가져왔고 저는 그 냄새에 홀린 듯이 밥을 말아먹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셨던 곰탕이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곰탕 맛은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것처럼 소박한 게 아닌 아주 깊고 고소한 맛이 났어요.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우고 나서야 정신이 든 저는 가격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먹은 것과 엄마 드릴 걸 한 그릇 포장하면 돈이 아주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카운터에 그 친절한 젊은 남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기, 제가 곰탕 한 그릇 가져가고 싶은데요. 죄송한데 제가 먹은 거하고 한 그릇을 포장하면 50원이 모자란데 혹시 외상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엄마가 아파서 꼭 이거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따 그릇 가져오면서 50원 꼭 갖다 드릴게요.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저를 가만히 보다가 카운터를 나와서 주방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에 열이 달아올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부족한 돈을 외상으로 달라고 한 것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왠지 지금까지 친절했던 그 젊은 남자가 사장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저한테 창피를 주고 쫓아낼 것 같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도 절대 기죽지 말자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 남자는 중간 크기의 냄비를 들고 나오더니 저한테 넘기는 거였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잘 가지고 가야 돼요. 집이 멀지는 않은 거죠? 그래도 가서 좀 데워서 엄마 드리면 뜨끈하고 좋으니 몸이 풀리실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부족한 돈은 제가 이따 냄비 갖다 드릴 때 가져올게요. 여기서 먹은 것만 내세요. 이건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아직 학생 같은데 솔직히 여학생 이렇게 곰탕 혼자 와서 싹 비울 정도로 잘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끓인 곰탕 너무 잘 먹어줘서 제가 그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니까 돈 안 내도 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 양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괜찮다니까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돼요. 알고 보니 그 가게 사장 아들이었던 남자분은 끝끝내 냄비에 든 곰탕값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공손하게 인사한 후 얼른 집에 와서 그 국물에 밥을 끓여서 엄마에게 드렸어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곰탕을 사왔어? 돈은 있었어? 아무튼 오랜만에 든든하게 잘 먹었다. 엄마, 아직 국 많으니까 이따 또 먹고 싶으면 끓여줄게. 저는 남은 국을 집 냄비에 옮기고서 냄비를 깨끗이 씻어 집마당 텃밭에 있던 상투를 뜯어 안에 넣어 곰탕집에 가지고 갔어요. 냄비 안에 상추 있어요. 집에서 기른 건데 그거라도 드려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나 상추 좋아하는데 오늘 상추에 저녁 먹어야겠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엄마는 밥 좀 드셨어요? 네, 오랜만에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너무 잘 됐네. 나도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 곰탕 맛이 잊혀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가게를 기웃거렸어요.
하지만 항상 저한테 용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있더라도 아껴 써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마음 내키는 대로 사 먹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거든요. 하굣길에는 일부러 그 가게 앞을 지나가려고 돌아서 오는 일도 많았어요. 친구가 그런 저를 몇 번 보더니 하루는 팔을 붙잡고 그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곰탕 2그릇 주세요. 야, 갑자기 네가 곰탕은 왜?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같이 먹어달라고. 돈은 내가 낼게. 너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기웃대는 거 봤구나? 아니야, 난 그런 거 몰라. 아무튼 나 이거 먹고 싶어. 저는 친구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잘 먹겠다고 하고는 사장 아들이 있는지 가게 안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들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시 만나면 전에 고마웠다는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아쉬웠죠. 식사가 나오고 둘이 뜨거운 국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데 친구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너 이런 곰탕집 해보는 거 어때? 어디 취직할지 고민 많았잖아. 너 곰탕 좋아하니까 적성에도 잘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진짜 맛있다. 나 원래 곰탕 많이 안 먹는데 여기 건 계속 먹힌다. 너 여기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해볼까? 됐어. 일단 오늘은 그냥 먹자. 혹시 하게 돼도 내가 할게. 사장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친구를 진정시켜서 밥을 먹게 했지만 친구 말을 들은 제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제가 왜 이 생각을 못했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것처럼 소박한 집밥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맛있는 곰탕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왜 이런 데에 취직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결국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말은 못한 채 집에 돌아오고 말았어요. 친구한테는 언젠가 꼭 갚겠다고 고맙다고 했죠. 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용기 내서 거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꼭 말하라고 저를 격려했고요. 친구 말이 방아쇠가 됐는지 저는 다음날 혼자서 다시 그 곰탕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카운터에서 사장 아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학생, 또 왔네요. 곰탕 줄까요? 저 졸업하면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 진짜 곰탕 좋아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저 써주세요. 막무가내로 들이받는 저를 사장 아들은 놀라서 보더니 저를 구석에 있는 자리로 데려갔어요. 사장 아들은 제 사정을 진지하게 들어줬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 뜻은 너무 잘 알겠고 집이 어려운 사정도 알겠어요. 그래도 일이 학생하기에는 아주 힘들 수도 있어요. 대학은 안 간다고 했으니 기말고사 끝나면 시간 있죠? 그럼 그때 와서 하루 1시간씩이라도 해봐요. 그리고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말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기업 정규직 내정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감동해서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했고 사장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그럴 일 아니라며 저한테 곰탕까지 싸주셨어요. 저녁 먹는 시간에 엄마와 동생들과 곰탕 먹으며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저를 걱정스럽게 봤어요. 힘들어서 할 수 있겠냐는 것과 정말 대학을 안 갈 거냐는 거였어요. 특히 엄마는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네 아빠만 살아있었어도 네가 곰탕집에서 일한다고는 안 했을 텐데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난 아마 아빠 살아계셨어도 대학 안 간다고 했을 거야. 순애하고 인석이만큼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 원래 먹는 거에 관심 많고 곰탕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니까 좀 힘들어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안심을 시켰고 엄마도 힘들면 언제든 관두라고 하셨어요. 저는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 곰탕집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물수건 접는 것만 시키더라고요. 1시간씩만 그걸 하는데도 일주일마다 돈을 줬어요. 이거 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금방 관둘 줄 알았는데 벌써 1달 됐어요. 라며 저를 대단하다는 눈빛으로 보는데 참 쑥스럽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홀에서 서비스를 했고 몇 달 뒤부터는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 재료도 다듬었어요. 곰탕은
사장님이 직접 끓이셨기 때문에 아무나 그 옆에 가서 볼 수 없었어요. 곰탕뿐 아니라 내장탕과 해장국도 있었는데 다 곰탕 국물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곰탕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겨우 주방에 들어온 저야 근처에 가지도 못했죠. 저는 그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며 하루하루 보냈어요. 그렇게 제가 곰탕집에서 일하고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주방장 아저씨와 반찬 반장님인 이모님, 그리고 아들하고만 이야기하는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박순정, 너 이리 와봐라. 이거 잘 보다가 기름 뜨면 걷어내라. 깔끔하게 다 걷어내야 돼. 안 그러면 느끼하고 맛 안 난다. 제가요? 정말 제가 해도 돼요? 내 말 못 들었어. 너 박순정이잖아. 네가 하라고 시키는 거야. 저는 너무 좋아서 열심히 기름을 건져냈어요. 뜨거운 들통 앞에서 그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집중해서 기름 건지는 저를 보고는 주방장님과 반찬반장 이모는 아주 정신이 팔렸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일이 끝나고 나오는데 사장 아들이 저한테 살짝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순정씨 아주 잘 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저는 순정씨라고 부르는 것에 어쩐지 가슴이 두근댔어요. 곰탕집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었죠. 제가 사장 아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도 했고 처음으로 국 앞에 가게 됐으니까요. 저는 뭐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주방 선배들의 어깨 너머로 반찬 양념이든 뭐든 익힐 수 있는 건 다 익혔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주방에서 중요한 인력이 되었고 주방장님 아래서 국을 끓이는 요리사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조리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따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으니 가게에서만 허락해주면 학원에 다니며 해보고 싶었죠. 다행히 사장님과 주방장님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저는 신이 나서 집에 가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나처럼 들어온 지 1년 만에 국도 끓이고 사장님 배려로 조리학원까지 다니는 사람 없다니까? 아주 신났네 우리 딸. 근데 엄마는 아직도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너처럼 마냥 좋아할 수가 없네. 순정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2년 정도 늦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대학 시험 보지 않을래? 학비나 들어가는 돈은 내가 외삼촌한테 얘기해볼게. 엄마, 전에 외삼촌한테 모진 말 듣고 속상해서 며칠씩 알아눕던 거 잊었어? 난 외삼촌이 먼저 와서 대학 가라고 돈 내밀어도 싫어. 그런 돈으로 공부 안 할 거야. 대학이 뭐가 중요해. 나 벌써 돈 이만큼이나 벌었다고. 이걸로 순애랑 인석이 등록금도 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 제가 그동안 돈을 모아둔 통장을 보여주자 엄마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 정말 장하네. 하긴 사람은 누구든 자기가 잘하는 일 타고 태어난다고 했지. 대학은 엄마 욕심인가 보다. 여자들 대학 안 보낸다는 집도 있지만 엄마는 그런 거 싫거든. 근데 네가 공부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포기할게. 네가 정말 많이 했었구나.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는 게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니. 정말 험한 일 안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너가 좋다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몸 건강 챙기면서 해. 그렇게 엄마는 완전히 두 손 드셨고 저는 그때부터 온전히 집안 식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일을 하게 됐어요. 가족의 응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 저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도 피곤한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시간이 흘러 저는 1년 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고 그 사이에 사장 아들과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그 사람이 제 남편이랍니다. 솔직히 사장님은 제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은근히 바라셨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저와 사귀는 걸 알고 저를 좀 못마땅하게 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를 마치고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너 얼마나 괜찮은 앤지 다 안다. 그런데도 사람이 욕심이란 게 자꾸 조건을 보게 되더라. 근데 우리 혁중이가 그러더라고. 외할아버지도 아버지 조건 안 봤다고. 사실 나도 가난했거든.
혁중이가 너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나도 이렇게 우리 곰탕 좋아해주는 며느리라면 최고인 것 같더라. 니네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결심을 한 걸로 안다. 내 대답만 남은 거지. 앞으로는 이제 우리 한 가족으로 잘해보자. 사실 그 당시 사장님은 저와 남편을 결혼시키는 데에 부담이 있었을 게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한 직원이 반찬하고 김치 조리법을 빼돌리면서 가게 돈도 상당량 가지고 도망을 갔거든요. 다행히 곰탕 레시피는 사장님만 알고 있어서 못 가지고 나갔지만 그 일로 가게 타격이 심했고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사장님이 배신감에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럼에도 저희에게 결혼을 하라고 한 건 순전히 저희 둘을 보고 결정하신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엄마도 남편을 보고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 보인다고 좋아하셨고 동생들도 새 가족이 생긴다며 기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되신 사장님이 기력을 잘 차리지 못하셨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기에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묵묵히 저를 인정해 주셨던 따뜻함이 좋았는데 그런 시아버지를 다시 뵐 수 없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도 정말 많이 슬퍼하며 장례를 마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식당을 시내로 옮겨보고 싶어. 아예 서울에 가서 해보고도 싶고 아버지 곰탕이라면 서울에 가서 해도 승산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아버님 곰탕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해. 당신 뜻에도 무조건 찬성이야. 단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우리한테 지금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나오는 대로 옮기기로 해. 남편은 아버님이 배신당하고 마음 아파하셨던 곳을 떠나고 싶어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심정을 이해했기에 함께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서울 변두리에 괜찮은 식당 자리를 알아봤어요. 물론 저희가 살던 곳보다는 3배가 비쌌지만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 싶었고 꼭 중심가나 인기 많은 곳에서 새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가게를 옮길 당시에 제 동생들은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저는 친정엄마한테도 서울로 같이 올라가자고 했어요. 순애랑 인석이도 서울 가는데 엄마 혼자 쓸쓸하게 여기 남아있는 것도 그렇잖아. 그래도 될까? 여기 아빠랑 있던 추억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전부 가버리면 아빠 섭섭해하지 않을까? 우리 명절 때면 아빠 보러 올 거잖아. 엄마가 순애랑 인석이 옆에 있으면 둘도 더 좋아할걸? 결국 엄마도 그러자고 했고 저희 가족 모두가 서울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됐어요. 호기롭게 시작한 가게였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살았던 곳은 수도권에서도 꽤 떨어진 곳이어서 서울에서는 저희 가게 곰탕을 모르는 게 당연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장사해서 새는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실망하지 않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쏟았고 어떤 반찬을 잘 먹는지까지 기억했다가 다음에 오면 서비스로 더 주곤 했어요. 손님들도 곰탕도 느끼하지 않고 맛있는데 서비스까지 훌륭하다며 저희 가게 소문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러다가 일이 아주 바쁜 손님이 우리 가게가 배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그 말에 남편은 바로 배달을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저와 남편 그리고 주방 이모 이렇게 3사람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배달을 하기 힘들었어요. 일단 적자를 면하고 조금이나마 수입을 늘리려고 최대한 직원을 두지 않고 있었거든요. 식재료를 사는 데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샀으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였으니까요. 그래도 손님이 원하시니 남편이 바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같이 배달할게. 됐어. 당신은 주방에서 이모하고 반찬하는 것도 바쁜데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서 안 돼. 그래도 당신 혼자는 무리야. 손님들 있는 거 봐서 둘이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해. 제가 우겨서 배달은 둘이 융통성 있게 해나갔어요. 저희 가게가 배달을 한다고 하니
배달 주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행히 동생들이 마침 방학을 해서 가게 일을 도와줬고 그 덕에 저희는 큰 무리 없이 가게 손님과 배달 주문을 잘 소화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15분 거리쯤 되는 데에서 곰탕 한 그릇을 주문하는 전화가 왔어요. 저는 순간 그 주문을 못 받는다고 하려고 했어요. 가게는 손님들이 붐벼서 손이 부족한데 동생들도 그날따라 각자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쩐지 수학이 넘은 목소리가 정이 가는 것이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꼭 그 주문을 받아줘야 될 것 같았어요. 아주 기운이 없는 제 나이 또래 여자 목소리였는데 힘들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곰탕 한 그릇이요. 갖다 줄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몰라요. 괜찮겠어요? 네, 저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그릇을 시키는데 저희라고 하니 누구랑 나눠 먹나 보다 하고 넉넉하게 담아서 제가 직접 배달을 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지대가 높은 데에 있는 집이라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소를 찾아갔는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 제일 끝에 작은 집이었어요. 안 그래도 집들이 작은데 거기서 더 작은 집이었죠. 제가 문을 두드리며 배달이 왔다고 하자 잠시 후 누가 문을 여는데 저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배달 가방을 놓칠 뻔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저희 고등학교 절친이었거든요. 너 미영이지? 맞지? 어머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이게 얼마만이야? 미영아. 저는 친구 손을 붙잡았고 친구도 너무 놀라서 아무 말 못하다가 기운 빠진 얼굴로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이다. 난 이렇게 지내고 있어. 참, 음식값 줘야지. 라더니 한 칸짜리 방의 작은 서랍 위에서 지갑을 꺼내 동전을 세서 저한테 주는 거였어요. 저는 진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가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일단 받고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보니까 아직 기어다니는 아이와 4~5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더라고요. 친구는 얼굴이 파리하고 바싹 마른 게 예전에 그 친구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져온 곰탕에 밥을 차려서 먼저 친구 아들을 먹게 하고 친구에게도 숟가락을 쥐어주고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진짜 친했던 거 알지? 네가 서울 가면서 헤어졌지만 우리 영원한 친구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말해봐. 이렇게 만난 게 절대 우연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집 나 대학 오면서 서울로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친정에서 엄청 반대를 했거든. 남편이 돈도 없고 좋은 대학 출신도 아니라고 부모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하지만 난 그 사람이 좋고 그래서 난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좋았어. 대학은 중퇴했어도 행복했고 그리고 애 낳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남편하고 아이들 보며 그 힘으로 살았지. 그러다가 남편이 중동으로 일을 하러 간다는 거야. 건설 현장에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3년만 있다 오겠다고. 근데 남편이 지금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 땅 고르는 데에 갔다가 지대가 무너져서 흙더미 밑에 갇혔대.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회사 직원 자격이 아니고 중간에 무슨 사람 통해서 거기 일일 노동자처럼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고 났다는 연락받은 이후 소식도 없고 몇 달이 지나도록 돈도 받지 못해서. 친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밥을 먹지 못했고 저도 같이 울며 친구를 얼싸 안았어요. 가게로 돌아온 저는 친구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급한 대로 주방에 들어가서 반찬에 밥에 국을 잔뜩 포장해서 다시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이거 우리 마감 시간 다 됐는데 오늘 남은 거야. 애기들도 그렇고 너도 뭐 좀 먹어야지. 이럴수록 네가 잘 먹고 건강해야 돼. 라며 저는 무작정 친구 집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반찬을 넣어놓고 국도 냄비에 부어놨어요. 정말 부족할 거 하나 없이 자란 친구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너무 안쓰럽고 딱하기만 했어요. 내 꼴이 너무 우습지. 옛날엔 너한테 학비 준다고 잘난 척도 했었는데. 그런 말 마. 너 내 앞에서 잘난 척한 적 없어. 근데 네 친정에는 연락 안 할 거야? 일이 이렇게 됐는데 친정 부모님도 알고는 계셔야지.
하지만 친구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저었어요. 부모님이 남편과 결혼한다고 할 때 너무 모진 말도 많이 했고 인격적인 모욕을 해서 이런 모습은 더 보여주기 싫다는 거였죠. 가게에 돌아왔는데 일이 손에 하나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친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중동 쪽 일에 대해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저는 저대로 동창들 중에 친구의 친정이 어딘지 아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했어요. 다행히 동창 중 한 명이 친구의 친정을 알고 있었고 저는 바로 주소를 보고 찾아갔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어머니는 두말 않고 저한테 앞장서라고 했고 저는 친구네 집으로 안내를 했죠. 친구는 자기 엄마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친구 어머니는 친구가 사는 곳을 쓱 둘러보고는 아이들이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서 딸 어깨를 안고서 등을 때리시더라고요. 이 미련한 거사, 부모가 화나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연을 끊어버린다고 연락도 없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집을 안 오면 어떡해. 친구 어머니는 어느새 울고 계셨고 친구도 가만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은데 우리 애들은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어떻게 돼도 좋다니. 그럼 엄마 아빠 어떡하라고. 너 이렇게 부모한테 복수하는 거야, 이 독한 거사. 결국 친구도 친구 어머니도 저도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고 아이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순진하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다가 엄마가 우니까 같이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친구 어머니는 용달차를 불러서 친구 짐과 아이들 짐을 다 옮기고 아이들과 친구는 자가용에 태우고 그곳을 떠났어요. 순정이라고 했지? 그래, 우리 미영이 친구. 이제야 기억난다. 우리 애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라며 친구 어머니는 고마워했고 저는 그저 얼른 친구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은 또 일어났어요. 남편이 지인들을 통해 중동에 알아봤는데 친구 남편은 벌써 무너진 데에서 반장을 데리고 탈출했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일도 하고 있었는데 소개해준 한국에 있는 브로커가 중간에서 남편 돈을 가로채려고 그냥 실종된 것처럼 처리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 남편은 그 이야기를 반장한테 했고 반장은 화가 나서 회사에 말해 친구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 소식은 곧 친구한테도 전해졌고 친구 친정에서는 화가 나 브로커를 찾아내 고소했고 그 사람은 결국 체포됐다고 하네요. 모든 일이 잘 됐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되고 언제나처럼 가게 문을 열고 바쁜 일과를 시작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가 저를 순정아 하고 부르는데 보니까 제 친구 아니겠어요? 친구는 한결 좋아진 모습으로 아이 손을 꼭 붙들고 저희 가게를 들어왔더라고요. 어머 미영아,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인사하러 왔지. 하는데 뒤에서 한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친구 남편이었어요. 친구 말로는 남편이 오고서 친정에서 보자고 했고 결국 두 사람 사이를 인정했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손자손녀 보니까 마음이 풀리실 것 같아. 우리 애들이 아주 효자들이야. 그래, 자식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어. 라며 저와 친구는 담소를 주고받았죠. 친구 남편은 쑥스러운 듯 옆에 앉아있다가 제 남편이 나오자 갑자기 그 앞으로 가서 바닥에서 큰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이러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제 은인이십니다. 두 분 덕에 집사람도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정받고 아이들은 처가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괜찮다며 친구 남편을 일으켜 세웠고 궁금해하는 손님들한테 친구가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자 손님들은 사장이 좋은 사람이라며 밥을 먹으면서도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 후 친구가 친정 어머니와 다시 찾아왔어요. 친구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거두절미하고 내가 이 식당에 투자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 미영이의 사위, 손주, 손녀까지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라 강남에 있는 상가에 가게 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자리는 아직 좀 부담이 되네요. 지금 여기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더 이 자리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편이 말하자 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며 웃더라고요. 그러면 투자는 여기에 할게요. 대신 가게가 잘 되면 2호 좀 내고 우리 사위도 같이 일하게 해줘요. 알고 보니까 우리 사위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전에 집에서 갈비찜을 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아, 그런 거라면 사위분께서 하실 마음만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저희 가게에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남편이 말하자 친구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이 여기서 일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다며 말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상의 끝에 이렇게 왔거든. 고마워 순정아. 고마워요 혁중씨. 그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잘할 거예요. 저희도 감사하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투자까지 해주시고요. 한 게 없다뇨. 우리 가족을 이렇게 다시 다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라며 친구는 남편의 말에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친구와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도 잘해보자고 했죠. 그리고 친구 남편은 첫 출근 때 와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큰 절을 했어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패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라며 남편과 친구 남편은 악수를 했고 저희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친구 덕분에 적자가 좀 해소돼서 그런지 저희는 가게 운영에 좀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일하는 데에도 영향을 줬는지 가게는 점점 잘 됐고 친구 남편도 아주 빨리 일을 배웠어요. 게다가 정말 재능이다 싶을 만큼 요리도 잘했고요. 저희는 3년이 지나 가게를 확장하게 됐고 2호점도 냈어요. 친구가 자기 부모네 강남에 상가를 내라고 했지만 역시 그건 저희가 돈을 더 번 다음에 하자 싶었죠. 그리고 2호점 사장으로 친구 남편이 가게 됐어요. 친구 남편은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했고 실적도 아주 잘 냈어요. 나중에는 독립해서 나가게 됐죠. 그때는 정말 친구 친정에서 강남에 가게를 차려줬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15년 정도 지났고 친구도 저희도 각자 가게를 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이미 가게에서 손을 뗐고 저도 가끔 들여다보는 정도지만요. 가게는 딸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답니다. 저는 딸 둘을 뒀는데 친구 애들하고도 친해져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어찌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저와 친구는 지금도 만나면 서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만난 건 진짜 행운이야.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행운인 친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친구를 만난 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인지요. 안 그랬으면 친구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고집쟁이 친구는 아마 제 손으로 절대 친정에 연락 안 했을 거예요. 하늘이 너를 보내서 우리 집에 연락했나 봐. 지금도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매일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넘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